구조원들은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사륙 47.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너희가 용감하게 노인과 아이를 구하듯 용감하게 스스로를 구해내기를 바란다. 버거운 장비의 무게가 다른 이들의 생명만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한 무게임을 알기 바란다. 완벽한 화재 진압이 첫 번째 의무라면 충분한 휴식 또한 첫 번째 의무이다. 연기는 소방관의 숙명이라지만 몸과 마음에 묻은 흔적은 서둘러 지워내길 바라고 너희의 휴식처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하게 몸을 기댈 곳이길 바란다. (600도의) 온도, 꽃과 구름 가득한 현장에서 우리는 늘 너와 함께 뛰어들고 반드시 너와 함께 빠져나올 거라는 걸 믿어주길 바란다. 지금도 주저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길로 뛰어들고 계신 6만 7천여 명의 소방관분들. 우리의 수소 모빌리티 기술이 주저없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46 4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재난안전 119 8월의 첫날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장혁진입니다. 경찰과 소방이 재난과 범죄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원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소방 상황실에 경찰관 4명, 또 경찰 상황실에 소방관 4명 이렇게 상호 파견관을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재난과 범죄 피해 방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로 접어들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KBS 기상캐스터의 날씨 예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지난밤에도 30도로 웃돌며 4일째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이 36도, 경주가 37도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파도 높이와 조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예보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고보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도 바다는 대체로 평온합니다. 다만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바다 안개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모슬포는 파고 1m로 떠는 등 제주도 인근의 물결 다소 높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이어지는 폭염경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조이건축소입니다. 바다 안개로 인해 수평선이 흐릿합니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져서 시야 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 부산입니다. 오늘 부산은 파고와 바람 평온하겠고 날도 맑겠습니다. 다만 구름 한 점 없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활성활동 시 선크림 충분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하초자의 모습 보겠습니다. 화면상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파고 1.1m 안팎으로 일고 있습니다. 다소 높은 파고에 유의하셔서 해상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안흥에서 조석 정보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나타나는 고조는 1시 20분경 479cm고요. 저조는 7시 50분경에 159cm가 되겠습니다. 이때 조차는 320cm가량 나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쪽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발생합니다. 오전 11시 10분경부터 약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나겠고요. 마지막 최강 유속인 밤 11시 30분경에 유속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연평도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8월 1일 19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다음은 AI 상황실 연결해서 이 시각 특보 발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보 발효 상황 AI 캐스터 언제나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상황실 캐스터 언제나입니다. 주요 특보 발효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경보 지역은 경기 광명, 과천과 안산, 김포, 가평, 고양과 양주, 의정부, 파주, 성남, 구리와 남양주, 오산, 평택, 하남, 용인, 이천과 안성, 화성, 여주, 광주, 양평입니다. 강원은 강릉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원주, 화천, 홍천평지, 춘천, 북부산지, 남부산지입니다. 충남은 천안, 공주와 아산, 논산, 부여, 청양, 예산과 당진, 홍성해, 충북은 보은을 제외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은 전역에, 전북은 진안과 장수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은 거창, 통영, 거제, 남해를 제외한 전역에, 제주는 서부와 북부, 동부와 남부 지역, 서울과 대전, 광주,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폭염경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엔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거나 폭염 장기화 등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거나 폭염 장기화 등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어서 폭염특보 시행동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실외 작업은 혼자서는 안 되며 물과 그늘, 휴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합니다. 현기증이 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쉽니다.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as much as possible. Drink a lot of water. Don't drink caffeine or alcohol. No outdoor work alone. Water, shade, and rest as much as possible. If you feel dizzy, move to a cool place. 지금까지 AI 상황실에서 캐스터 언제나였습니다. 이번엔 재난감시 CCTV 영상 보면서 전국의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구자읍 월정 해수욕장입니다. 아주 에메랄드빛 바다에 피서객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제작진들도 제주 다녀오고 나서 아주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5년간 근데 제주도에서 순환 사고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 중에 38%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놀러 가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이런 때일수록 이안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다 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물결인데 먼 바다로 이제 몸이 쓸려갈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고요. 이안류에 휩쓸리면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바다 흐름과 반대로 헤엄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서 해안선과 평행으로 수영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또 헤엄을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육지로 나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정선의 도원리 계곡입니다. 저기 멀리에도 피서객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계곡은요, 물 온도가 바다보다 더 차기 때문에 몸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장 물에서 나와서 몸에 힘을 빼고 또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살살 문질러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더 심해질 것 같으면 119에 즉각 신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계곡에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곡은 이제 수심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다이빙을 했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남 장흥의 탐진강입니다. 저 강 너머로 약간 수상 레저 시설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 전남 장흥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제17회 물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워터밤 같은 물축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연예인 사진 찍으려고 이제 몰려가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입장할 때나 퇴장할 때 뛰지 말고 천천히 이동하셔야 되고 또 공연을 서서 보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공연장 안내자의 말을 잘 따르고 또 비상구나 대피로 위치도 미리 파악하시면 안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경찰에서 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 대한 안전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광화문 광장 인근 횡단보도에 볼라드라고 하죠. 길 말뚝을 설치하고 또 경계석 높이가 낮은 곳에는 대형 화분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이동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안전한 좀 시민의 광장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미추홀 문학산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통신 문제로 좀 화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CCTV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교통 흐름과 실시간 고속도로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조지훈 캐스터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휴가철답게 시원한 바다 찾아 떠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출발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서울에서 양양까지 요금소 기준으로 3시간 10분, 강릉까지 3시간 40분, 부산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여름철답게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이 많이 힘겨운데요. 40km대 정체를 영동선과 60번 서울 양양선에서 만나게 되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30km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권뿐만 아니라 강원권과 충청권 곳곳으로 많이 힘들어서 시간적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50번 영동선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강릉 방향 총 정체 길이가 48km 정도인데요.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지나기가 가장 힘겹습니다. 마성터널부터 11km 구간 정체고 강원권은 원주 분기점부터 새마을 사이가 가장 지나기 어려운데 이 새마을을 지나더라도
면원이나 평창 일대 다시금 짧게씩 속도 떨어집니다. 오늘 52번 광주 원주선도 대신터널 앞두고는 19km 구간 한 번에 다소 긴 정체고요. 60번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미사부터 서종까지 막혔다가 춘천이나 내촌을 중심으로 다시금 정체가 이어집니다. 역시 평소보다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셔야겠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대소분기점 사고 여파를 받아 속도 떨어지고요. 남이 쪽은 호법분기점과 진천 일대 속도 내려갑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은 달래내서 반포까지 힘겨운데 부산 쪽은 충청권, 특히 천안 일대 정체가 16km 구간이고요. 25번 논산 천안선도 논산 방향 정체가 풍새 요금소부터 이어집니다. 지금은 천안 쪽도 정안 일대 교통량 많아지면서 7km 구간 정체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은 총 19km 구간 막힙니다. 그나마 주요 노선 중에 정체가 많이 길진 않은데요.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는 그래도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차가 많지 않아도 앞을 소홀하게 보면 안 되겠죠. 지금 영상에서도 사고 난 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 이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방 주시가 필요합니다. 운전할 땐 항상 앞을 잘 봐주시고요. 안전거리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송 소방사님, 화재와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4시쯤 경북 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건물 절반가량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식당 뒤편 숯불을 피우는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177명, 장비 59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대피, 배연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영유아 포함 주민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하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화재 진압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낮 2시 30분쯤 강원 평창군에서는 20대 남성이 물살에 떠밀려 바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소방당국은 순환 장비를 활용해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고 구조 대상자의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에는 예상치 못한 깊이와 물살로 한순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 요금소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 안에 있던 4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과 국제정세와 국방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KBS 라이프에서 한 달에 한 번 전쟁기념사업회 용산특강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용산특강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데시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두카모 대사가 저희들이 정주가 요청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하더니 이제 강연에 났었는데, 네. 그 두카모 대사는 우선 한국에 대사로 오기 전에 네. 중요한 장관,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에티오피아가 안에서. 2억 2천의 큰 나라의 장관도 했고, 그렇죠. 또 그 에티오피아 거물급 인사예요. 그 남부 지역의
우리 같으면 도지사랄까요? 그 지도자, 통치자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네. 했는데 그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가 저희들이 준비한 측에서 기대한 것보다도 너무나 강연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신 분인가요? 짧은 한 40분여 시간을 활용해서 에티오피아의 국가의 어떤 현황들을 잘 설명해 특히 우리 국민들이 에티오피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너무나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80여 개의 민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족이 갖고 있는 그 각 부족이 갖고 있는 문화의 또 다양성, 다민족 국가고 또 에티오피아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또 기록을 갖고 있어요. 루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단어를? 루시 이제 영화는 알고 있는데 루시가 320만 년 전에 화석이에요. 여성 화석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서 형체를 알고 있는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화석이 루시인데 루시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죠. 저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화석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류 인류에서 역사상 가장 이런 오래된 부분도 여성. 설명을 하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여러 가지를 설명한과 동시에 에티오피아의 현대사, 근대사 부분의 고통스러운 부분,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고 영국과 함께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유엔에 가입, 유엔을 창설하는 회원국이고 또 유일하게 지상군을 한국 전쟁에 지원을 결심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에티오피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고 또 한국과의 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설명되는데 아마 이번에 이 방송을 보면 모두가 에티오피아 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프리카 박사, 에티오피아 박사가 될 수 있는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난전 1부에서도 몇 주 전에 에티오피아의 6.25 참전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티오피아가 유명한 부대, 저도 아직 기억이 남습니다. 강류 부대가 있었는데 강류 부대 얘기 좀 해주시죠. 강류 부대를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살라시아 형제잖아요. 살라시아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한 6,200여 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122명이 전사 순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황제가 그 출전하는 강류부대원들에게 약간씩 그 번역의 차이는 있는데 이길 때까지 싸우라 이렇게 연설을 해요. 이길 때까지. 이 말은 바꿔서 번역하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 사람도 포로가 되지 않은 부대예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전쟁에서 용감했던 부대로 기억이 되죠. 그런데 사실 또 슬픈 이야기죠.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왕정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1974년에 맹기스투라는 소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17년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안에서 정권 교체. 근데 정권 교체는 뭐 그 나라 역사니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변이니까 정변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북한하고 친북 국가예요.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건지 한국 전쟁에 참여한 6,200명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형까지 시키고 박해하고 도시에 추방하고 직장을 빼앗고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그 후손까지도 연좌제를 적용해서 사회 진출을 못하게 했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 강류부대 이야기는 대사가 안 하더라고요. 대사가 알아요? 1974년 이후 17년간의 박해받던 사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외교관으로서 절제되어 있는 숨긴 스토리지만 우리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KBSN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침 또 에티오피아를 돕는 민간단체가 그 심장병 앓는 학생들 어린이들 5명을 치료하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것을 KBS를 통해 전국에 전파가 되니까 그 단체 민간단체 지금 지원금이 쇄도하고 있어서 역시 KBS의 보도 위력, KBS 보도되고 이것이 국민들이 에티오피아를 제대로 알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우리 KBSN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난전 119에서 강류 부대도 소개를 하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게 국민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지원을 참 리얼하게 요즘 신식 표현 레알하게 알도록 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외 전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마치 그 시기에 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관심이 높아져서 오늘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강정희 장관이 영국을 거쳐 에티오피아 출장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곧
국방부 장관도 에티오피아를 방문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만큼 이 저 에티오피아에 관계가 대한 국민적 돈독해지고 관심이 있네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있는데 그 대사 연설에도 보면은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그 에티오피아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살라시 형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한 사진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사진. 네. 최근에 에티오피아 최고 집권 통치자죠. 총리가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난 사진을 쭉 내놓고 고위급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돕고 또 근데 그 도왔던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이 강류부대의 스토리,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왕의 명령으로 네. 왕의 명령으로 갔는데 그 뒤 집권한 세력이 그 명령으로 한 군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건요. 상상할 수 있는데 근데 에티오피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절제력 있게 역사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에 그렇게 이런 이제 인연들이 있었고 결국 또 중요한 건 앞으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 데시달케 두카모 대사, 우리 한국과 에티오피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좀 메시지를 좀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여러 가지의 어떤 경제 개혁,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 모델 계획을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청중석에서 질문을 했어요. 네. 그 대사 보고 지금 다시 미래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옛날처럼 에티오피아 도와줄 겁니까? 지원할 겁니까? 군사적 지원할 거냐? 물었더니 뭐 영어로 하겠습니다. absolute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했는데 유엔의 어떤 헌장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자기들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대사가 미래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력 또 한국에게도 아프리카 진출했던 여러 가지 그 에티오피아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 또 에티오피아가 발전하고 있는 농업, 또 한국의 공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또 보러 왔네요. 청중들이 뭐 대부분 학생들입니까? 청년들도 많이 왔고 한 200여 명이 왔는데 마침 그 현장에 저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행사를 좀 그 진행된 것에 대한 연설한 내용도 제가 조금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하고 강연이 끝나면 한 30분 정도 리셉션이라는 이름으로 대사와 우리 참석한 시민들 200여 명이 되니까 이분들하고 대화하고 궁금한 걸 서로 얘기하고 사진도 찍고 명함도 교환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시간을 안내하는 건데 어쨌든 그날 더 의미 있는 것이 심장병 수술을 받으러 왔던 5명 중에 1명은 좀 상태가 그때 좀 더 병원에 있어야 하고 4명하고 그 같이 인솔했던 분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핫하고 의미 깊었습니다. 네, 이 데시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의 강연 내일 오전 그 KBS 라이프 채널에서도 저희가 방영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화제를 좀 잠깐 바꿔서 지난달 27일 6.25 참전국 기자들이 전쟁기념사업회를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참전국 기자들이 5개 나라 7명 정도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서 제가 이제 전쟁기념관이 하고 있는 기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상설 전시하는 내랑이 상설 전시 문제하고 또 공공외교 또 어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들 또 어린이박물관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면 정전협정 이후에 순직한 유엔군 병사나 국군에 대해서 추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하루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오느냐. 근데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 기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서 저희가 우리 전쟁기념관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그 20세기 역사를 좀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분들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튀르기예, 필리핀. 예를 들면 튀르기예 같은 경우는 튀르기예 통신사가 아니고 튀르기예에서 활동하는 CNN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통신사 아주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외신 기자들이 왔었고 제가
우리 ROK 리포르 코리아식 네. 이제 모자도 좀 선물하고 했더니 그 모자를 쓰고 사진도 찍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 뒤에 이제 상설 전시관 또 보고 그날 마침 참전 기념의 날 행사에 보훈부가 초청했던 전쟁 한국전 참전자 용사들 아까 그 직계 가족이 이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경력들이 좀 많은 기자들 그렇습니다. 같은데 사실 저도 기자니까 외국 기자 선배들인데 우리 사실, 정부가 초청해서 왔는데 굉장히 그 질문 내용도 그렇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느낄 때 네. 저렇게 진지하게 하니까 직업은 모속이구나. 언론인들은 만나면 왜 그 질문이 예리하고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데 조금 식었다고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귀한 국군 포로인 이대봉-옹을 이제 인터뷰했다는데 이대봉-옹 저도 사실 처음 듣죠. 네, 저희들이 전쟁 기념관에서 이제 상설 전시관으로 국군 포로실을 국방부 협력해서 이제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과정에 저도 이대봉-옹에 대한 스토리를 좀 들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전협정이 7월 27일 날 이루어지는데 정전협정 직전 한 6개월이 가장 치열했어요.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 한 달 전에 화살머리 전투에서 참가한 부대가 다 죽었는데 혼자 3명 살았는데 살아났던 눈을 떠 살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북한 탄광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탄광 기계 손가락도 3개 이렇게 부서지고 그래서 2006년인가에 이제 탈북을 해요.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 있어 생존한 포로 지금 군인 신분이었다가 북한에 생활하다가 탈북해서 서울에 온 사람이 한 200여 명 되면은 생존한 분들이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포로 될 때 20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되죠. 대단하시네요. 탄광에 가서 정말 고생하다가 신체 일부까지 이렇게 부서지고 그 고통을 또 그 받았던 북한 체제로부터 아주 멸시당하고 고통받았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생에서 북한에서 사신 날이 더 많은 거잖아요. 53년 동안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을 한 거니까. 그렇죠. 북한인데. 좀 기구한. 너무 마지막에 북한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부인도 사별하고 혼자 애도 있었는데 애도 이제 잃고 나니까 너무너무 매일같이 죽어도 좋으니까 고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가고 싶으면 왔는데 이분들 이야기 들으면 참 숙연해지고요. 몇 분 안 되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그분들 좀 더 배려하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극적인 역사. 짬나시면은 전쟁 기념관 안에 국군 포로실을 한번 좀 부족하면 와서 보면은 이런 데 대한 어떤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꼭 갈 겁니다. 한번 오십시오. 약속 드렸잖아요. 예. 이번에 그 북한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주에 일본을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의 핵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진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북한의 의도 뭐겠습니까? 예, 신원식 국방장관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7차 핵실험은 군사적으로는 제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차 내지 6차 핵실험하면 핵무기의 어떤 디바이스를 완성했는 거기 때문에 뭐 7차 하든 8차 하든 9차 하든 10차 하든 큰 의미가 없어요. 핵은 이미 보유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미 전략 차원에서는 뭐냐면 트럼프하고 약속한 게 핵실험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약속한 거고 글로벌 차원에서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와 싱가포르 회담 모든 것을 파기를 선언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약속을 깨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 끄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대외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찬성해갖고 그걸 해왔거든요. 네. 자,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이 군사적 긴밀해졌고 중국도 조금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조금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도 아니고 핵실험했는데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기존 약속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북한 핵
실험이 돼서 또 북한 핵보에 어떤 태도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체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물론 이제 끝에는 봐야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의 경우는 지난 트럼프 1기 때 김정은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김정은과 어떤 관계를 구축하겠느냐 이 점도 관심인데 요즘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정치학자들이 조심하는 게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조심하는 거예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된다고 한 사람이 다 물 먹었잖아요. 네. 바이든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대선에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될 확률도 있고 네. 해리스가 될 확률인데 트럼프가 된다면은 첫째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대화 세 차례죠. 판문점까지 하면 세 차례 대화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차례 주고받은 편지들이 스킨십이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조금 어떤 다른 지도자보다는 조금 서로를 탐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중을 알고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둘이 코드가 조금 잘 맞을 수가 있다. 조금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이용해서 어쨌든지 그 목표가 있어요. 대미 정책의 목표가 이 정전협정을 대체해서 평화협정 같은 것을 하나 미국과 만들고 싶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데 모든 노력, 어떤 속임수까지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할 건데 트럼프가 이런 북한의 그 전략이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그렇게 미국에 요구할 때는 우리는 핵 폐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협상 카드를 던질 수 있어 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어요. 트럼프가 덜컥 북한의 조치를 확인하지 않고 덜컥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트럼프가 중요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이 북한의 이러한 방식의 대미 접근을 알기 때문에 북한 의도대로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북미 관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북러 관계도 봐야 되는데 이 신원식 장관이 북러 관계가 점점 밀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서로 북한과 러시아가 뭘 주고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네. 러시아에 필요한 것이 고급 무기가 아니고 고급 무기 러시아 많이 갖고 있죠. 재래식 무기, 지뢰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북한으로부터 많이 얻어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트럭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가 북한에 또 북한이 러시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경제 지원이에요. 네. 원유라든지 뭐 이런 외화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에 그럼 군사 기술도 줄 거 아니냐. 네. 북한이 뭐 정찰 위성 몇 차례 발사하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분 이런 정찰 위성 기술을 주는 건 단기간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고급 기술을 북한에 주는 것도 그런데 만약 주게 된다면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성능 개량시키는 부분하고 정찰 위성 부분에 기술을 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북한에게는 북한에 필요한 식량과 또 원유, 기름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기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김주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내용인데 김주혜가 지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김주혜 관련 보도가 2022년부터 나왔거든요. 네. 대외 활동하는 것이 김정은과 대외 활동하는 모습이 그 모습 누가 봐도 뭐 김주혜가 후계 수업 받고 있다고 뉴스가 아니에요. 이건 뭐 상식이 돼 있는 거죠. 북한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김주혜가 후계자 중에 원어부 되면 돼 있구나 이건 다 아는 건데 예. 이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책적 자질과 그 권력 기반
파워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퍼스널리티, 자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발표했는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새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저 후계 수업이 좀 더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의 어떤 어제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또 일부의 전문가들에 보면은 김주혜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오빠에 대한 오빠가 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비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김주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주혜도 그 백두를 통으로 김정은 이후의 후계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탈북한 이일규 씨 증언에 따르면은 최선희 그 북한의 외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세상이 이제 여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최선희가 직위가 높았는데 외무부 장관을 발탁할 때 여성의 발탁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김주혜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후계 대상자 중에 한 명이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보고요. 계속 우리 모니터링해 가야 될 것.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상식이.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상식으로 이제 앞으로 알고요. 북한에 그 여성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니까 노동당보다는 장마당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장마당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역량을 발휘하고 있대요. 가게에서 집에서 차지하는데 역할이 여성 역할과 위치가 높아져서 최근 통일부 발표한 자료는 여러 가지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의 지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한번 오세요. 전쟁기념관에. 아, 그럼요.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길을 잃거나 실종이 됐을 때 가족들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실종자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두는 사전 등록 제도가 있으니까요.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청이 제공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 흐름과 실시간 고속도로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연결돼 있는데요. 조주은 캐스터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여름하면 바다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휴가철답게 오늘 고속도로 정체가 꾸준히 긴 편입니다. 1시간 전에 비해서 예상 소요 시간은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출발했을 때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2시간 50분, 강릉까지는 3시간 30분, 부산까지는 5시간 10분 정도 전망됩니다. 정체 길이도 조금은 짧아졌는데요. 그래도 많이 힘겹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 총 35km 구간 정체고요. 60번 서울 양양선도 30km대 정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기권뿐만 아니라 강원권 내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충청권 곳곳으로도 아직 정체가 꾸준합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부터 보겠습니다. 50번 영동선 상황인데요. 일단 경기권 안에서는 용인 부근 정체가 가장 깁니다.
마성에서 양지터널까지 9km 구간 속도 떨어지고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사이 정체가 가장 긴데요. 이후로도 면원과 평창 일대로 다시금 속도 떨어집니다. 오늘 52번 광주 원주선도 정체가 길어서 특히 대신터널 앞두고 12km 구간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도 30km대 정체인데 특히 서종 앞두고는 14km 구간 막히고 강원권 내 화촌 8터널부터 13km 구간 정체도 꾸준합니다. 65번 동해고속도로 상황은 괜찮습니다.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원한 바다가 보여도 시선 뺏기지 않도록 전방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45번 중부내륙선은 여주분기점 부근 정체가 9km 구간이고 35번 중부고속도로도 외곽 쪽 1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는데 그중에서 호법분기점과 남이천 사이가 가장 지나기 어렵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은 15간 정체만 꾸준합니다. 달래내부터 7km 구간 막히고요. 부산 쪽은 충청권 천안 일대 정체가 16km 구간입니다. 도로에 차가 많지 않을 땐 앞을 좀 소홀하게 보게 되시죠. 하지만 돌발 상황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사고난 구간에서 뒷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 이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앞을 잘 봐야겠죠. 오늘도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차들과 안전거리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지난밤에도 30도로 웃돌며 4일째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이 36도, 경주가 37도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